72시간 후 지도에서 미국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을 겁박하던 트럼프의 오만한 갑질이 마침내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당장 저 미치광이를 탄핵하지 않으면 미국은 끝장납니다. 캐나다와 유럽연합이 일제히 미국을 손절하고 적국 러시아조차 한국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전선에 나섰습니다. 한국이 무릎 꿇고 애원할 거라 믿었던 72시간. 하지만 한국은 우주의 위성망을 통째로 갈아치우고 러시아마저 수족처럼 부리며 미국의 턱 밑에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는 이제 끝났습니다. 가장 만만했던 대한민국에 의해 미국의 오만이 완벽하게 처형당한 순간 세계의 축이 한국으로 기울어버린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대체 언제부터 한국이 러시아 편에 붙었단 말입니까? 언제부터 그들이 미국의 통첩을 비웃으며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적국과 한 배를 탈 배짱을 키웠냔 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그 망할 늙은 불곰 때문에 제 완벽했던 23년의 경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 비겁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푸틴의 거대한 목줄을 쥐고 흔들어 미합 중국의 심장을 자비 없이 물어뜯게 만든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브래들리 할로웨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경제안보 특별보좌관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 제게 남은 건 FBI 워싱턴 지부, 취조실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와 낡은 녹음기 한 대가 전부지만 말입니다. 저는 23년간 월스트리트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M&A 전문가, 이른바 기업 사냥꾼으로 살았습니다. 국가 간의 외교나 안보 동맹 역시 철저한 계산기와 자본의 논리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맹신했죠. 압도적인 숫자, 그것만 있으면 세상 어떤 나라도 제 발밑에 무릎 꿇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모든 비극이 잉태된 그날 아침, 워싱턴 DC의 공기는 유난히 맑고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윌라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스위트룸에 마련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회의장. 저는 회의 시작 30분 전에 도착해 무거운 붉은색 가죽 바인더를 테이블 정중앙에 미리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동맹국 대한민국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아주 폭력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죠. 3,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50조 원,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의 무려 8배를 한 번에 토해내라는 사실상의 국가 부도 선언이나 다름없는 억지였습니다. 정각이 되자 묵직한 참나무 문이 열리고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대한민국 외교부 북미국장 한도경, 짙은 남색 정장, 빛이 반사되는 얇은 금태 안경, 감정의 동요라고는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는 기계처럼 서늘한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혐오하던 부류였죠. 속을 알 수 없는 인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압도적인 숫자로 짓밟아버릴 계획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의례적인 악수조차 생략한 채 붉은 바인더를 한도경 국장 쪽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두꺼운 가죽이 마호가니 테이블을 긁으며 둔탁하고 신경질적인 마찰음을 냈습니다. 서로는 생략하겠습니다. 한 국장님, 펴 보십시오. 이것은 지루한 밀고 당기기를 위한 제안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미합 중국이 한반도에 제공한 절대적 안보 우산, 그 거대한 방패에 대한 일시불 고지서입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거만하게 기대어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인더를 연 한도경의 시선이 그 천문학적인 숫자 위에 멈췄습니다. 숫자 밑에는 제가 직접 붉은 펜으로 두꺼운 밑줄까지 그어 놓았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곧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본국에 연락할 시간을 달라고 애원할 테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한도경의 표정은 단 1mm도 찌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볍게 덮더니 아주 느리고 침착한 동작으로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정장 안주머니에서 짙은 회색 천을 꺼내 렌즈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넓디 넓은 스위트룸 안에는 오직 그가 렌즈를 닦는 스르륵, 스르륵 하는 소리만이 기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이나 공포는커녕 마치 아주 지루한 삼류 코미디를 보고 난 뒤의 무반응 같았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침묵이 오히려 제 인내심을 날카롭게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테이블을 강하게 짚고 상체를 들이밀었습니다. 거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돈을 강탈하는 깡패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딱 72시간 뒤에 백악관으로 입금 확약서가 오지 않는다면 한국은 두 가지 끔찍한 대가를 치르셔야 할 겁니다. 첫째, 한반도 상공의 GPS 정밀도를 군사 등급에서
일반 민간 수준으로 전면 박탈하겠습니다. 오차가 30m 이상으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그 잘난 물류망은 모조리 마비되고 공항의 수많은 항공기들은 유도 신호를 잃고 장님이 될 겁니다. 둘째, 동해의 해저를 묵묵히 지키던 미 해군 소속 핵추진 잠수함 3척을 전원 철수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숨통을 쥐어짜는 완벽한 사형 선고, 국가의 혈관인 경제를 끊어버리고 생명줄인 안보를 걷어내겠다는 잔인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 거칠다는 러시아 외교관이었어도 당장 멱살을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도경은 안경 닦기를 정갈하게 접어넣고는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심해처럼 지독하게 차갑고 검은 눈동자였습니다. 계산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보좌관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단 1mm의 떨림조차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그 터무니없는 청구서를 받을 이유가 추호도 없습니다. 구독하지 않은 안보에 천문학적인 요금을 지불하는 바보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72시간 뒤 누가 진짜로 장님이 되어버리고 누가 진짜로 고립되는지 곧 뼈저리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무의미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도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수행원들과 함께 회의실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참았던 헛웃음을 터뜨리며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어디서 되도 않는 허세를 부려 속으로는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겉으로만 버티는 겁니다. 당장 덜레스 공항으로 달려가 서울행 비행기 표부터 끊고 있겠죠? 저 건방진 자식들 항로 당장 추적해서 모니터에 띄우세요. 저는 남은 콘약을 단숨에 들이켜며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몇 시간 뒤면 한국의 대통령이 제게 직통 전화를 걸어와 제발 시간을 달라고 애원할 것이라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그 오만했던 웃음은 정확히 2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미 우주군 소속 수석 기술 분석관 신시아 류가 노크조차 없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집무실 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륙 직후부터 항로 감시를 이어가던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그녀였는데 말이죠. 보좌관님, 방금 워싱턴을 이륙한 대한민국 외교부 특별기의 항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궤적이 절대적으로 이상합니다. 이상할 게 뭐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최단 항로로 서울로 도망치는 거 아냐. 신시아 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보안 태블릿을 제 책상 위로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위에서 미친 듯이 깜빡이는 붉은 점. 워싱턴을 출발한 한국 대표단의 궤적은 태평양을 건너 고국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의 기수는 북쪽으로 완전히 꺾여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춥고 어두운 끝자락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아닙니다. 보좌관님, 신시아 류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목적지는 지금 미합 중국의 가장 치명적인 군사적 적대국인 러시아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 함대 사령부 비밀 활주로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크리스털 콘약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등골을 타고 섬뜩한 한기가 척추를 강타했습니다. 미합 중국의 목을 조르겠다는 최후 통첩을 받은 직후 한국의 최고위 외교 책임자가 자국의 수도가 아닌 적국 러시아의 최고 기밀 군사 기지로 날아갔다. 450조 원 앞에서도 너무나 평온하게 안경을 닦던 그 기묘한 침묵. 72시간 뒤 진짜 맹인이 누군지 알게 될 거라던 그 서늘한 눈빛. 그제야 제 뇌리를 스치는 끔찍한 이상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3년간 실전에서 단련된 제 감각이 이런 블러핑에 흔들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던진 3,500억 달러라는 올가미를 보고 다급하게 러시아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러 달려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만한 총구 앞에서 겁에 질린 나라가 취하는 고작 그 정도의 얄팍한 속임수라고 확신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72시간. 거대한 파멸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제 귓가에서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자기 확신은 채 하루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는 즉시 제 장기인 시장 교란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공포만큼 전염성이 강하고 확실한 무기는 없으니까요. 한국이 아무리 러시아를 끌어들여 외교적인 쇼를 벌인다고 해도 그들의 주식시장이 피바다가 되고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하면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완벽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CNN의 수석 안보 담당 기자에게 암호화된 비밀 회선을 연결했습니다. 제가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로 굵직한 가짜 뉴스를 흘려 시장을 조작할 때마다 유용하게 써먹던 충견이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주한미군 자산의 전면
동결과 단계적 철수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스를 당장 내보내 출처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로 하고 30분 안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 속보를 보게 만들어 저희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 세계 모든 공항과 금융 기관의 스크린에 붉은색의 긴급 속보 자막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주한미군 자산 동결 및 철수 검토. 그 한 줄의 문장은 동맹의 붕괴를 알리는 완벽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시장은 사실이 아니라 공포에 의해 움직입니다. 저는 블룸버그 단말기 앞에 앉아 여유롭게 새 코냑을 따랐습니다. 이제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지옥의 밑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는 코미디를 구경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공포에 질린 한국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당장 미국에 무릎을 꿇으라고 시위를 벌이겠죠? 5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났지만 폭락은커녕 기묘할 정도로 고요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CNN 속보가 나갔는데 왜 매도 주문이 쏟아지지 않는 거지? 저는 신경질적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며 단말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장의 방산주와 우주항공주, 그리고 대형 조선사들의 주가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상한가를 뜻하는 붉은 기둥들이 단말기 화면을 뚫고 나올 기세로 수직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안보 위협을 가하며 으름장을 놓았는데 오히려 한국의 국방과 관련된 주식들이 폭등을 하다니요. 이건 제가 23년간 보아온 그 어떤 경제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하게 미쳐버린 시장이었습니다. 왜 비명을 안 지르냐고. 당장 주저앉아서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 놈들이 왜 축배를 들고 있는 거냐고. 제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순간 미 우주군 소속 수석 기술 분석관 신시아 류가 다시 한번 제 집무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땀으로 얼룩진 보안 태블릿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한국 시장의 폭등은 한국 금융당국의 방어가 아닙니다. 개인이나 일반 기관의 매수세도 아닙니다. 그럼 대체 누구 돈이라는 거야? 누가 미국과 각을 세운 나라의 주식에 수십 조 단위의 달러를 쏟아붓고 있단 말이야? 신시아 류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러시아 국부펀드, 그리고 모스크바의 억만장자들인 올리가르의 자본입니다. 이 움직임은 며칠 전부터 이미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예측하고 이 순간만을 기다리며 포지션을 쌓아왔던 겁니다. 거대한 오일머니가 싱가포르와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기업과 위성통신 관련 방산주들을 시장에 나오는 족족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숨통이 조여 있던 러시아의 거대 자본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방위 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니요. 이것은 단순한 주식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한국과 미국의 제재를 뚫어낼 첨단 기술이 절실했던 러시아의 완벽하고도 노골적인 군사 경제 동맹 선언이었습니다. 신시아 류는 충격에 빠진 제 앞으로 태블릿의 화면을 넘겨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미 국가정찰국이 적에도 군사위성으로 촬영한 몇 시간 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초고해상도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영하 30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들 사이로 두 명의 남자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굳게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덜레스 공항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대한민국 외교부 북미국장 한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맞잡고 있는 덩치 큰 백인 남자,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남자를 아십니까? 보좌관님, 이그나트 막시모프, 크레물린궁의 실세이자 푸틴의 오른팔, 극동 연방관구 전권대표잖아. 왜 한국의 외교관 따위가 러시아의 2인자와 군사기지 한가운데서 손을 맞잡고 있는 거야? 그들이 서 있는 곳의 배경을 보십시오. 저곳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차세대 원자력 쇄빙선 건조 도크입니다. 첩보에 따르면 한도경 국장은 저곳에서 이그나트 막시모프와 함께 보드카를 마시며 무언가 거대한 서류에 서명을 마쳤다고 합니다. 보좌관님, 우리가 쥐고 있던 GPS와 해구산이라는 인질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짰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의심 많은 늙은 불곰이 아무 대가 없이 동방의 작은 나라를 위해 수십 조의 자본을 움직이고 군사 기지를 열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무슨 압도적인 무기를 쥐고 있길래
러시아가 미합 중국을 상대로 한 이 거대한 전쟁의 스폰서를 자처한단 말입니까?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뇌를 짓눌렀지만 저는 끝까지 제 알량한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한 번 내린 칼을 거두는 것은 M&A 세계에서 완벽한 패배를 의미했으니까요. 저는 핏발이 선 눈으로 벽에 걸린 디지털 시계를 노려보았습니다. 제가 통보했던 72시간의 데드라인까지 이제 정확히 20내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좋아.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너희들이 무슨 알량한 속임수를 준비했든 미합 중국의 인프라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가르쳐주지. 저는 신시아류를 거칠게 밀어내고 펜타곤 전략 사령부와 직접 연결된 보안 터미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위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내일 데드라인이 끝나는 정확히 그 순간 한국 상공의 모든 GPS 코드를 민간 등급으로 추락시켜 대한민국의 하늘과 바다를 완벽한 암흑으로 만들어주란 말이야.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누르게 될 그 GPS 하향 버튼이 건방진 대한민국을 벌하는 심판의 스위치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가 분노에 차서 누르려 하는 그 맹인의 스위치가 북극해의 칠흑 같은 심연 속에 자망 중이던 미합 중국 최고 기밀 핵잠수함을 영원한 얼음, 무덤 속으로 밀어 넣을 끔찍한 자폭 버튼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과 러시아가 파놓은 함정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미합 중국을 끌고 들어가는 마지막 방아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전 10시 정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지하 상황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디지털 시계의 붉은 숫자가 마침내 0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한국 대표단에게 통보했던 72시간의 데드라인이 완벽하게 끝나는 순간이었죠. 제 책상 위에는 백악관 직통 전화기 3대가 놓여 있었지만 단 한 대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대통령도, 적국 러시아로 날아갔던 외교부 북미국장 한도경도 끝내 미합 중국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겁니다.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모멸감과 분노를 억누르며 펜타곤 전략 사령부와 연결된 보안 터미널의 엔터 키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동아시아 전역 GPS 민간 신호 정밀도 하향 명령 전송. 지금 당장 실행해. 터미널 화면에 승인이라는 푸른색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우주 궤도를 돌고 있는 미합 중국의 군사 위성들이 즉각적으로 신호의 오차 범위를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10m 안팎이던 민간 GPS의 오차 범위가 순식간에 30m, 아니 50m 이상으로 찢어지듯 벌어졌습니다. 저는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태엽이 완전히 박살나는 소리를 감상할 차례였으니까요. 물류 트럭들은 내비게이션의 엉뚱한 안내로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엉킬 것이며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방향 감각을 상실해 연쇄 추돌을 일으킬 겁니다. 하늘에 떠있는 수백 대의 여객기들은 활주로의 위치를 찾지 못해 착륙을 포기하고 패닉에 빠질 테죠. 경제의 모세혈관이 터져버린 국가가 뿜어내는 공포. 그것이 제가 23년간 월스트리트에서 증명해온 자본과 인프라를 통제하는 자의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5분, 10분, 2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블룸버그 단말기와 전 세계 주요 통신사의 속보창을 미친 듯이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제가 기대했던 폭동이나 붕괴의 뉴스가 단 한 줄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부산항의 거대한 크레인들은 여전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컨테이너를 테트리스 블록처럼 착착 쌓아 올리고 있었고, 인천국제공항의 관제 시스템은 1분에 한 대씩 여객기들을 매끄럽게 활주로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꽉 막힌 도심에서도 자율주행 차량들은 앞차와의 간격을 완벽하게 유지하며 달렸습니다. GPS 신호를 강제로 짓뭉개버렸는데 한국의 인프라는 기묘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에 당장 연결해. GPS 하향 명령이 제대로 들어간 게 맞는지 다시 확인하란 말이야. 제가 상황실 요원에게 소리치는 순간 미 우주군 수석 기술 분석관 신시아 류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보좌관님, GPS 하향은 완벽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GPS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야. 우주에 떠있는 위성항법 시스템은 미합 중국의 GPS 아니면 유럽의 갈릴레오뿐이잖아. 한국이 GPS를 안 쓰면 도대체 뭘로 국가 전산망을 유지한다는 거야? 신시아 류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상황실 메인 스크린에 복잡한 주파수 분석 지도를 띄웠습니다. 동북아시아 상공을 덮고 있는 거대하고 촘촘한 전파의 그물망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KPS, 대한민국이 비밀리에 개발을 완료하고 우주 궤도에 쏘아 올린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미합 중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상용화까지 5년이 더 걸린다고 거짓 정보를 흘려왔지만 그들은 이미 전국만 구축을 끝내놓고 스탠바이 상태로 우리의 통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GPS에 오차를 벌리는 순간 한국의 모든 국가 인프라에 심어져 있던 백업 코드가 발동해 GPS 수신을 전면 차단하고 KPS로 자동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얼만데 GPS를 흉내낸 반쪽짜리 시스템일 텐데 오차가 얼마나 되냐고 묻잖아.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신시아 류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대답했습니다. 단위입니다. 오차 범위 50cm 이하. 우리 미합 중국의 군사 전용 등급을 아득히 초월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괴물 같은 초정밀 좌표계입니다. 보좌관님, 우리는 한국의 눈을 찌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낡은 눈을 버리고 훨씬 더 선명하고 완벽한 자신들만의 새로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올가미를 들고 흔들며 70두 시간의 공포를 주입했다고 믿었건만 한국은 그 70두 시간 동안 여유롭게 GPS의 코드를 뽑아버리고 KPS 스위치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던진 아무것도 안함이라는 완벽한 무반응은 미합 중국의 낡은 시스템을 향한 철저한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재앙은 대한민국 상공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 빛조차 닿지 않는 영하 40도의 칠흑 같은 심연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구석에 자리 잡은 펜타곤 직통 한라인 터미널에서 미친 듯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전체가 붉은색으로 전멸하며 긴급 구조를 뜻하는 최고 등급의 암호 전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보를 해독하던 통신 장교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보좌관님, 북극해 바렌츠의 수심 200m 아래서 자망 중이던 미 해군 소속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텍사스함과 위성통신 링크가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신된 데이터에 따르면 관성 항법장치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해 좌표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합니다. 텍사스함이라고 북극해를 지키는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핵전력이 왜 좌표를 잃어버려? 군사 전용 암호화 통신을 쓰는데 위성 링크가 끊어질 리가 없잖아. 신시아 류가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좌관님이 지시하신 GPS 하향 명령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광역 전파 교란 작전은 단순히 한반도 상공만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대한 주파수 간섭파가 지구 궤도를 따라 전파되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북극해 상공을 지나던 군사, 통신 위성의 주파수 대역까지 덮쳐버린 겁니다. 극지방은 궤도가 수렴하는 특성상 위성 통신 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거기에 지금 북극해는 초속 50m가 넘는 슈퍼 블리자드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쏜 전파 교란과 대자연의 폭풍이 얽혀 텍사스함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멀게 해버린 겁니다. 제가 누른 스위치, 한국을 죽이겠다고 분노에 차서 내리친 그 맹인의 스위치가 우주의 전파망을 타고 넘어가 우리 미합 중국의 심장과도 같은 핵잠수함의 눈을 찔러버린 겁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터미널 화면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장 마지막 좌표를 예측해서 스크린에 띄워 스크린에 텍사스함의 예상 표류 경로가 나타났습니다. GPS가 끊긴 상태에서 거대한 해저 소용돌이에 휩쓸린 텍사스함은 미합 중국의 작전 구역을 훌쩍 벗어나 붉은색, 빗금이 쳐진 구역 깊숙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공해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도가 가장 높은 곳, 수십 척의 핵추진 쇄빙선과 전략 핵잠수함이 우글거리는 러시아 북방함대의 핵심 심장부, 바렌츠의 1급 통제 구역이었습니다. 산소 발생 장치 2호기가 다운되었습니다. 1호기 역시 출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함 내 산소 농도는 18%. 이대로라면 10시간 이내에 승조원 115명 전원이 질식으로 사망합니다. 유일한 생존 방법은 수면 위로 급부상하여 해치를 열고 외부 공기를 유입하는 것뿐입니다. 통신 장교의 보고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텍사스함의 함장도 살기 위해 위로 올라오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북극해 바렌츠의 수면은 평균 두께 3m가 넘는 강철 같은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잠수함이 뚫고 올라오려면 얼음의 두께가 얇은 틈새, 즉 폴리냐를 찾아야만 합니다. 평소라면 GPS 위성이 센티미터 단위로 빙하의 두께를 스캔해서 얇은 틈새의 좌표를 잠수함에 쏴주었겠죠? 하지만 지금 GPS는 먹통입니다. 눈을 가린 채 3m짜리 빙벽에 머리를 박는 순간 잠수함의 외벽은 찌그러지고 탑승원 전원은 수압에 눌려 즉사하게 됩니다. 더욱 끔찍한 현실은 텍사스함이 허우적거리는 그 얼음 천장 위로
수백 개의 그림자가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러시아 북방함대의 대잠 초계기 10여 대와 우달로이급 구축함들이 텍사스함의 예상, 부상 지점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텍사스함이 불법으로 자국의 영해를 침범했다며 수중 폭뢰 투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지옥, 덫에 갇힌 쥐 신세, 미합 중국의 핵잠수함이 적국의 안방에 갇혀 산소가 고갈되어 죽어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아야만 하는 상황. 우리가 저들을 구하기 위해 바렌츠해로 군함을 진입시키는 순간, 그것은 명백한 러시아 영해 침범이자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가 될 터였습니다. 러시아는 이것을 노린 겁니다. 미국의 오만한 통첩을 역이용해 텍사스함을 자국의 영해로 끌어들일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미합 중국의 자존심을 심해의 얼음 구덩이 속에 처박아 버린 겁니다. 수사관님,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외교국장이 러시아의 실세와 손을 잡은 직후 공교롭게도 GPS가 먹통이 되고 우리의 핵잠수함이 러시아 영해로 빨려 들어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거대하고 끔찍한 사냥의 덫을 설계한 건 푸틴이 아니었습니다. 3,500억 달러의 청구서 앞에서도 안경을 닦으며 침묵하던 한국. 바로 대한민국이 미합 중국을 향해 짜놓은 치밀한 각본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누른 스위치가 우리 군인 115명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핵 선제 공격 위협 속에서 미국이 텍사스함을 구출할 방법은 지구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시간 뒤 크레물린궁이 전 세계를 향해 발표한 단 한 줄의 특별 성명은 제 알량한 절망감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취조실에서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그 성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을 철저히 유린하고 이 거대한 체스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가장 소름 끼치고 완벽한 굴복의 의식이었습니다. FBI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전히 숨이 막혀옵니다. 오후 2시, 백악관 지하 상황실은 거대한 장례식장과 같았습니다. 바렌츠해에 저 200m 아래에 갇힌 텍사스함의 산소 농도는 15% 밑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승조원 115명은 극심한 두통과 환각에 시달리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죠. 펜타곤의 장군들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당장 제7함대의 구축함들을 바렌츠해로 진입시켜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장 모스크바를 향해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북방함대의 군함들이 텍사스함의 머리 위 얼음판을 겹겹이 포위한 채 미군 함정이 1헬이라도 접근하면 즉각 격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었으니까요. 대통령은 모스크바와의 비상직통 전화를 연결해 푸틴에게 자비를 구했습니다. 23년간 전 세계를 호령하던 미합 중국이 적국의 영해에 갇힌 자국, 군인들을 살려달라며 고개를 숙인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크레물린궁의 대답은 끔찍할 정도로 냉혹했습니다.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전 세계에 발표하겠다. 오후 3시 정각, 전 세계 모든 뉴스 채널의 정규 방송이 끊어지고 모스크바 크레물린궁의 브리핑룸이 생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단에 오른 사람은 다름 아닌 이그나트 막시모프. 하루 전 블라디보스토크 비밀 군사기지에서 대한민국 외교부 북미국장 한도경과 맞잡고 건배를 하던 바로 그 푸틴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오만한 제국 미합 중국을 발밑에 꿀렸다는 지독한 우월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시민 여러분, 오늘 새벽 미합 중국 해군 소속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텍사스함이 러시아 연방의 영해인 바렌츠해를 불법으로 침범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두께 3m의 빙하 아래에서 길을 잃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합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GPS가 얼마나 취약하고 결함투성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길 잃은 맹인처럼 남의 안방에 기어들어 온 침략자를 수장시키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상황실의 모든 관료들이 절망적인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막시모프의 입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시모프는 마이크를 한번 고쳐주더니 전 세계를 향해 가장 충격적이고 기괴한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연방은 미합 중국과 달리 인도주의적 가치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얼음 밑에서 질식해가는 115명의 미군 승조원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러시아 영해 내에 미합 중국의 군함이나 구조대가 진입하는 것은 단 한 척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막시모프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재 바렌츠해의 수중 구조, 통제권과 빙하, 개척 권한은
오직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북극 전략 파트너에게만 독점적으로 위임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텍사스함의 구조는 대한민국 해군이 전면 통제합니다. 그 순간 백악관 상황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북극해를 지배하는 불곰 러시아가 자국의 가장 내밀한 1급 군사 구역의 통제권을 아시아의 반도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통째로 넘겨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고도 끔찍한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450조 원을 내놓으라며 우리가 짓밟으려 했던 바로 그 대한민국에게 우리 군인 115명의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쏜 오만한 총알이 러시아라는 징검다리를 거쳐 미합 중국의 턱 밑에 가장 치욕스러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언제 들어간 거야? 도대체 한국 해군이 언제 러시아 영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제가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습니다. 미 우주군 분석관 신시아 류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북극해는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핵잠수함들만의 무대입니다. 한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은 전부 디젤 엔진 기반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 엔진을 돌려야 하는데 두께 3m의 얼음으로 덮인 북극해 밑으로 디젤 잠수함이 들어간다는 건 스스로 관짝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디젤 잠수함이 움직였다면 우리 소노부의 음향, 탐지망이나 러시아의 대잠 방어망에 무조건 걸렸어야 합니다. 신시아 류의 말이 맞았습니다. 디젤 잠수함으로 북극해의 빙하 밑을 잠항한다는 것은 현대해전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자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상식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칠흑 같은 어둠이 짓누르는 바렌츠의 수심 250m 아래 산소 농도 14%. 텍사스함의 내부는 이미 지옥이었습니다. 승조원들은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며 차가운 강철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함장은 충혈된 눈으로 작동을 멈춘 콘솔 화면만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오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잠수함 내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그때 헤드셋을 끼고 있던 텍사스함의 음향탐지 부사관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함장님, 전방 2km 지점에서 미식별 수중 음향이 탐지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아쿨라급 핵잠수함인가? 결국 우리를 격침하러 온 건가? 아닙니다. 원자로의 냉각수 펌프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핵잠수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디젤 엔진의 스크루 소음이나 배터리 구동음도 없습니다. 마치 심해를 유영하는 거대한 고래의 심장 박동처럼 완벽하게 고요합니다. 해양 생물 수준의 백그라운드 노이즈 속에 기계음이 유령처럼 숨어 있습니다. 탐지 부사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던 텍사스함의 군사 전용 통신망에 강력하고 선명한 외부 신호가 강제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군의 주파수도 미군의 암호화 대역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국의 독자 위성망인 KPS만이 뚫어낼 수 있는 초정밀심의 통신 링크였습니다. 치직거리는 파열음이 잦아들고 스피커를 통해 완벽하고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음성이 텍사스함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흥분이나 긴장감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뼛속까지 냉철한 지휘관의 목소리였습니다. 미 해군 텍사스함,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소속 KSS-3 배치 2 장영실함이다. 우리는 현재 공기부료 추진 체계 AIP를 가동하여 완전 잠항 상태로 귀함의 하단 700m 지점에 대기 중이다. 함장을 비롯한 텍사스함의 전 승조원이 경악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공기부료 추진 체계, 한국은 우리가 깡통이라고 무시하던 디젤 잠수함에 산소 없이도 수중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수소 연료 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해 놓았던 겁니다. 그들은 수주 전부터 이미 단 한 번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유령이 되어 미군의 소나망과 러시아의 경계망을 모두 비웃으며 북극해의 심장부까지 유유히 들어와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피커 너머로 한국 해군 백승민 함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귀함의 관성 항법장치 오류를 확인했다. 현재 귀함이 위치한 좌표는 북위 76도 45분, 동경 39도 28분이다. 우리의 KPS 위성이 귀함의 수직 상단 얼음 두께가 1.2m로 가장 얇은 폴리냐? 구간을 찾아냈다. 지금부터 귀함의 모든 조타 권한과 부상 통제권은 본 장영실함이 넘겨받는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합 중국의 핵잠수함이 자신들이 450조 원을 뜯어내려 협박했던 나라의 잠수함에게 위치, 좌표를 구걸하고 생사여탈권을 넘겨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승민 함장의 마지막 지시가 텍사스함의 차가운 강철 벽을 때렸습니다. 수직 부상 각도 25도, 부력 탱크 개방 준비,
텍사스함, 지금부터 우리가 너희들의 머리 위 얼어붙은 하늘을 열어주겠다. GPS가 끊겨 맹인이 되어버린 미국의 잠수함 위로 한국이 쏘아 올린 새로운 별이 찬란한 빛을 내리꽂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유령처럼 등장한 장영실함은 영하 40도의 거대한 얼음 장벽을 뚫고 절망에 빠진 미군 115명을 멱살 쥐듯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바렌츠의 붉은 얼음판 위에서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게 될 전대미문의 구조. 작전이 이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전 세계의 시선이 얼어붙은 북극해 바렌츠해로 쏠렸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전 세계 모든 주요 방송사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모스크바가 특별히 열어준 단 하나의 생중계 채널을 실시간으로 받아쓰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의 거대한 스크린 3개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하나는 러시아 군이 송출하는 쇠빙선 아르크티카호의 갑판 카메라, 다른 하나는 한국 해군이 띄운 수중 드론의 고해상도, 여러상 영상, 마지막은 산소가 12%까지 떨어져 붉은 비상등만이 전멸하는 텍사스함의 내부 CCTV였습니다. 상황실에는 펜타곤의 육해공 수장들과 미합 중국 대통령까지 모두 모여 있었지만 그 거대한 방 안에서 입을 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인 그곳에는 오직 텍사스함 승조원들의 가쁜 숨소리와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만이 처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을 찢을 듯한 굉음이 백악관 상황실을 진동시켰습니다. 러시아 북방함대의 절대적인 자랑, 33,000톤급 최정의 원자력, 쇠빙선 아르크티카호가 영하 40도의 끔찍한 눈보라를 뚫고 텍사스함의 예상 부상 지점 위로 돌진하는 소리였습니다. 두께 3m의 강철 같은 빙하가 아르크티카호의 육중한 함수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며 산산조각으로 쪼개지고 있었습니다. 그 파괴적인 굉음은 마치 오만했던 미합 중국의 뼈대가 우적우적 부러져 나가는 소리처럼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벼락 같은 기적은 빛조차 닿지 않는 칠흑 같은 바다 밑바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KSS-3 잠수함, 장영실함,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디젤 엔진이나 다는 깡통이라며 비웃어 맞이 않았던 그 잠수함이 오차 범위 50cm의 초정밀 KPS 위성 좌표를 러시아 쇠빙선과 미군, 텍사스함 양쪽으로 동시에 쏘아보내며 이 거대한 생존의 오케스트라를 완벽하게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스피커를 통해 장영실함 백승민 함장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지시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르크티카, 현재 위치에서 우연으로 15도 틀어라. 텍사스함의 수직 상단 빙하 두께 1.2m 지점이다. 오차는 허용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그곳을 타격하라. 그러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러시아의 쇠빙선 함장이 러시아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즉각 대답했습니다. 아르크티카 수신 완료. 한국 해군의 유도 좌표에 따라 정확히 타격 지점으로 진입한다. 우리가 얼음 천장을 열겠다.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하며 굳어버렸습니다. 북극해의 절대 강자이자 우리의 가장 끔찍한 적국인 러시아의 거대한 해추진 군함이 동방의 반도, 국가인 한국 잠수함의 지휘에 군말 없이 완벽하게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미합 중국만이 전 세계의 질서를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제 낡은 세계관이 저 차가운 북극해 바닥으로 처참하게 박살나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GPS라는 눈을 잃어버린 우리 미합 중국은 그 두 나라가 베푸는 철저한 통제 아래에서 숨만 헐떡이는 가련한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텍사스함 내부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115명의 승조원들은 두통과 환각에 시달리며 차가운 강철 바닥에 토사물을 쏟아내며 뒹굴고 있었고 함장조차 조타기를 움켜쥔 채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GPS 수신기가 완전히 먹통이 된 그들에게 지옥의 문턱에서 외부와 연결된 유일한 생명선은 한국의 장영실함이 뚫어준 초정밀 주파수뿐이었습니다. 텍사스함, 여기는 장영실. 머리 위 얼음, 장벽이 완전히 깨졌다. KPS 동기와 좌표를 전송한다. 현재 좌표 그대로 수직 부상하라. 1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텍사스 수신. 한국의 KPS 좌표에 맞춰 수직 부상한다. 신이시여, 한국 해군에게 무한한 축복을. 이라며 미군 함장의 피맺힌 목소리가 백악관 상황실에 울려 퍼질 때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깊게 감싸 쥐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만큼의 수치심이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450조 원을 뜯어내려 협박했던 바로 그 나라에게 미합 중국의 최정예 군인들이 살려달라며 눈물에 감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지옥은 월스트리트의 그 어떤 파산 선고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쿠구구궁. 엄청난 마찰음과 함께 화면 속바다의 수면이 폭발하듯 갈라졌습니다. 텍사스함의 검은 세일이 아르크틱하우가 쪼개놓은 얼음, 틈새를 뚫고 북극해의 살인적인 눈보라 속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잔존 빙괴를 밀어내며 굳게 닫혀있던 해치가 열리고 죽음의 아가리에서 멱살 잡혀 끌려 나온 미군 승조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영하 40도의 매서운 공기를 미친 듯이 폐부로 들이마시며 얼어붙은 갑판에 엎드려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들이마신 건 단순한 산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주도하던 팍스 아메리카나의 완전한 죽음이자 제국이 들이마신 가장 쓰디쓴 굴욕의 공기였습니다. 한국 해군의 수중 드론이 수면 위로 떠올라 이 굴욕적이고 역사적인 장면을 전 세계로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쩌적쩌적 갈라진 얼음 바다 한가운데 길을 잃고 초라하게 솟아오른 미합 중국의 자랑 텍사스함, 그 주위를 거대한 강철 성벽처럼 겹겹이 포위하듯 내려다보고 있는 러시아의 원자력 쇄빙선과 전함들, 그리고 그 모든 압도적인 상황을 조용히 지휘하며 수면 아래에서 시커먼 등허리만 살짝 드러낸 채 완벽한 여유를 부리는 한국의 장영실함, 매서운 눈보라 속에 거칠게 펄럭이는 태극기와 러시아 국기 아래에서 미국의 성조기는 꽁꽁 얼어붙은 채 초라하게 바닥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PC방에서, 거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제국이 처형당하는 그 생생한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고도 끔찍하게 예술적인 패배였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미합 중국을 향해 단 한 발의 어뢰도 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압도적인 기술력과 치밀하게 계산된 연합으로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군의 핵잠수함을 동정받는 불쌍한 조난자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미국은 적에게 물리적으로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도록 적에게 목숨을 빚진 영원한 채무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수천 발의 미사일 폭격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잔인하고 완벽한 도덕적이고 전략적인 굴복이었습니다. 보좌관님, 제 뒤에 서 있던 미 우주군 분석관 신시아 류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창백한 뺨으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럽 주요 동맹국들의 국가안보실에서 긴급 타전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군사 한라인이 아니라 백악관의 경제부처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영하의 북극해처럼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방위비 협상을 주도했던 제게 유럽이 연락을 취한다는 것, 그것은 군사적 논의가 아니라 철저하고 냉혹한 자본의 이탈을 의미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보좌관님, 우리가 통제하던 세상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신시아 류의 그 한마디가 거대한 상황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텍사스함의 승조원들이 한국과 러시아가 던져준 구호물자를 끌어안고 엉엉 우는 생중계 화면 위로 수백 조 원의 거대한 자본이 미합 중국을 탈출해 새로운 질서를 향해 대이동을 시작하는 파멸의 발소리가 귓가를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60년을 이어온 굳건한 서방 동맹의 해체, 그것은 제가 오만하게 던졌던 3,500억 달러짜리 청구서가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미합 중국의 심장에 꽂아 넣은 진짜 파산 선고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고 세계의 거대한 축이 완전히 기울어버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텍사스함의 굴욕적인 구조 생중계가 끝난 지 채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세계는 어제와 완전히 다른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FBI 취조실의 차가운 벽면에 기대어 그날의 뉴스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또다시 구토가 쏠릴 것 같은 절망을 느낍니다. 23년간 월스트리트에서 숫자로 세상을 지배해왔던 저의 알량한 세계관이 전 세계의 자본과 동맹이 미국을 버리고 탈출하는 그 거대한 도미노 현상 앞에서 완벽하게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미국의 등 뒤에 칼을 꽂은 것은 우리가 수십 년간 가장 가까운 형제국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캐나다였습니다. 오타와 현지 시각 오전 10시, 캐나다 국방장관이 굳은 얼굴로 긴급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전 세계가 어젯밤 북극해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구조 작전을 목격했습니다. 영하 40도의 끔찍한 눈보라와 두꺼운 빙하 아래서 미합 중국의 핵잠수함은 눈이 멀었고 그들의 승조원들은 질식해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은 완벽하게 고요하고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그 사지를 뚫고 들어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백한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북극해를 지킬 수 있는 진짜 힘은 잠수함의 크기나 낡은 동맹의 이름표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술의 깊이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장관은
마이크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전 세계를 향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의 기존 경쟁 입찰을 전면 취소합니다. 그리고 오직 대한민국 정부와 단독 수혜 계약 협상에 돌입할 것을 공식 선언합니다. 계약 규모는 60조 원입니다. 60조 원.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거대 방산 기업들이 그 계약을 따내기 위해 수년간 공들였던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사업이었습니다. 아무런 성능 평가도 가격 비교도 없었습니다. 북극해의 붉은 얼음판 위에서 증명된 한국 잠수함의 압도적인 생존 능력 하나가 수십만 장의 미국산 제안서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재앙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4시간 뒤 베를린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유럽연합을 이끄는 독일 연방 경제부 장관이 한국 대표단과 전략 동맹 협정에 서명하는 생중계가 타전되었습니다. 명칭은 KPS 및 차세대 배터리 기술 전략 동맹. 독일 장관은 연단에 서서 미국을 향해 지독한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사흘 전 미합 중국은 동맹국의 목을 조르기 위해 GPS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안보를 인질로 삼아 경제를 협박하는 자들에게 유럽의 미래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KPS 위성망으로 자국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적국의 안방에서 미군의 목숨까지 오차없이 구해냈습니다. 유럽은 낡고 통제불능인 과거의 시스템을 버리고 가장 정밀하고 도덕적인 미래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 서명 직후 유럽 주요 항만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로테르담, 함부르크를 비롯한 유럽 10개 항구들이 일제히 KPS 인증 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겁니다. 한국이나 독일의 KPS 수신기를 탑재한 선박은 항구를 무사 통과했지만 오직 미국의 GPS에만 의존하는 화물선들은 입항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바다 위에서 며칠씩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관세 통보 한 장 없이 위성항법 시스템의 세대 교체만으로 전 세계 물류망에서 미합 중국의 목줄을 천천히 옥죄기 시작한 겁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개장벨이 울리자마자 시장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방산 대장주들과 해운 관련 주식들이 하루 만에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며칠 전 제가 3,500억 달러라는 고지서를 들이밀며 폭락시키려 했던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하늘을 뚫고 있었지만 거꾸로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피바다가 되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돈은 감정이 없습니다. 돈은 철저하게 살아남는 쪽, 더 강하고 미래가 있는 쪽으로 짐을 싸서 이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이 미합 중국을 완전히 버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백악관 비서실장 스털링의 직통 전화가 제 방에서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브래들리, 짐을 싸게. 대통령께서 이번 방위비 협상 참사와 북극해 고립 사건의 모든 책임을 자네의 독단적인 오판으로 결론 지으셨네. 5분 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자네를 해임하고 FBI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공식 성명이 나갈 걸세. 비서실장님, 이건 제 독단이 아니었습니다. GPS 하향도 방위비 청구도 모두 실장님과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승인. 그런 문서는 백악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자네가 증명할 수 있는 건 오직 자네의 파멸뿐이야.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23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치며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저였지만 워싱턴의 꼬리 자르기 앞에서는 그저 한 마리 가련한 희생양에 불과했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백악관 출입증을 빼앗기고 후문을 통해 거리로 쫓겨났을 때 워싱턴 DC에는 뼈를 깎는 듯한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 하나 없이 빗속에 덩그러니 버려진 채 저는 멀리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를 밝히는 가로등 불빛만 허망하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FBI 취조실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는 제 앞으로 수사관이 32장짜리 진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서명란에 펜을 긋는 제 손이 볼품없이 떨렸습니다. 수백조 원짜리 인수합병 서류에도 자신만만하게 서명했던 제 손이 한낱 볼펜 한 자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취조실 구석에 매달린 낡은 텔레비전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규 뉴스가 끝난 뒤 나오는 해외 스케치 영상이었습니다. 장소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뒷골목에 있는 아주 작고 허름한 선술집. 화려한 샹들리에도 턱시도를 입은 웨이터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허름한 나무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은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꺼운 바람막이를 입은
대한민국 외교부 북미국장 한도경, 그리고 털모자를 푹 눌러쓴 러시아의 실세 이그나트 막시모프였습니다. 세계의 패권을 통째로 뒤집어버린 450조 원의 덫을 찍고 60조 원의 군사 계약을 단숨에 성사시킨 그 두 거물이 아무도 모르는 구석진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샴페인이나 와인 따위는 없었습니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담긴 찌개 하나,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초록색 소주병과 러시아의 투명한 보드카 병이 전부였습니다. 한도경이 소주잔에 보드카와 소주를 절반씩 따르더니 막시모프에게 건넸습니다. 막시모프 역시 투박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텔레비전의 볼륨은 꺼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입술이 움직이는 모양을 저는 똑똑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연설도 세상을 비웃는 통쾌한 건배사도 없었습니다. 조그만 유리잔 두 개가 부딪히는 그 소박한 광경 속에서 저는 철저한 공포와 경외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승자들은 작은 계약 하나만 따내도 최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 축배를 들고 소란을 피웁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자들, 세상을 쥐고 흔들면서도 결코 자신의 이빨을 먼저 드러내지 않는 저 진짜 호랑이들은 가장 완벽한 승리의 순간에도 저토록 고요했습니다. 소주와 보드카가 섞인 투명한 잔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순간 팍스 아메리카나의 화려했던 막이 영원히 내려가고 있음을 저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내민 오만한 고지서에서 시작된 72시간의 미친 도박은 결국 GPS라는 낡은 눈을 뽑아버리고 KPS라는 찬란한 별을 우주에 쏘아 올린 대한민국의 완벽하고도 눈부신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취조실의 차가운 벽을 타고 흐르는 빗소리가 마치 전 세계가 새로운 질서를 향해 보내는 기립, 박수 소리처럼 제 귓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서운 나라. 대한민국이 새롭게 지휘하기 시작한 세계의 질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태동을 지켜볼 자격조차 잃어버린 저로서는 그저 이 좁고 차가운 방에서 밤새도록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로웨이의 고백 어떠셨나요? 가슴이 뜨거워지셨습니까? 450조 원의 압박, 50cm의 기적, 60조 원의 계약. 이 거대한 숫자들은 아무도 안 믿어줄 때 조용히 밤을 새운 연구원들과 묵묵히 심해를 버틴 장병들이 마침내 이뤄낸 피땀의 결과입니다. 미국은 과거를 강매했고 한국은 미래를 증명했다. 독일 경제장관의 이 굴복은 세계의 중심이 대한민국임을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역전극이 묻히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영웅들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강대국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자부심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진실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위대한 우리 역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